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차 디지털 융합의 확산이라는 주제의 섹션을 맡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의 양영춘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글로벌 물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봇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물류 산업에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융합의 확산 섹션에서는 첫 번째로 물류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 물류의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해 들어보고, 두 번째로는 산업별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장 동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물류의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실 에이티커니 윤상중 파트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물류 트렌드 전망을 말씀드릴 커니의 윤상준 파트너입니다. 저는 컨설팅을 시작한 지 한 22년 정도가 됐고요. 현재 이제 커니 내에서 CPG 산업과 리테일, 그리고 특히나 물류 산업의 전체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로지스틱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스도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광의적으로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물류에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이제 커니가 진행했던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거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계신 거의 900여 명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디지털 혁신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파란색 부분,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하는 약간 보라색 부분의 답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IT나 은행 같은 통신 이런 영역들은 디지털에 대한 적용 혁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물류가 굉장히 많이 적용될 거라고 예상되는 물류 영역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높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왜 혁신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의 산출이라는 부분에 단기 목표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고객 경험에 대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고, 물류는 다른 데보다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는 사업 모델의 혁신이나 그리고 생산성의 개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쪽에 좀 더 많은 목표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디지털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계시느냐,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한 3에서 40% 정도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국내에서도 이 DT에 대한 적용도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커니는 예전하고 다른 몇 가지의 역량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로 인해서 DT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들이냐? 예전하고는 다르게 IoT로 대표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역량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뭘 못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AI나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통칭되는 기술로 통해서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웨어러블이나 AR, VR 등을 통해서 기계와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미 생겨서 원격에서 설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캐퍼빌리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대표되는 걸로 통해서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금방금방 피지컬리 나타낼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 이런 네 가지의 역량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캐퍼빌리티들입니다. 이런 역량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 있는 현안을 극복할 수 있거나 혹은
지금하고 다른 모델의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하게 만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테크놀로지들은 점점 가격들이 싸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처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T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DT의 영역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업의 본질을 바꾸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레버뉴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덕트 앤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역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밀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디지털 프로덕트 앤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영역들은 디지털 오퍼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 모델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극단적인 디지털 생산성을 높이거나 난제들을 해결하는, 난제 해결이라고 하면 뭐 포캐스팅 혹은 뭐 새로운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너무나 다양한 회사들이 디지털 운영에 관련돼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DT라는 것들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물류회사들도 이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때는 그냥 현재 보이는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과연 우리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되는 거냐는 걸 구체적으로 지향점을 만들어 놓고 뭐 비전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로 데이터로 움직이는 회사가 될 거야. 우리는 거의 페이퍼가 없는 회사가 될 거야. 특정 지표들은 얼마가 낮추는 회사가 될 거야 라는 지향점을 만들어 놓고 그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스파이럴 방식, 어자일 방식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과제들을 실행을 해보고 스몰 석세스를 해보고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저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DT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건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물류의 경우에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지능화, 가상화, 자율화라는 여러 발전 방향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AI나 빅데이터, IoT, 로보틱스, AR, VR, RPA, 블록체인, 자율화,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물류 측면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보게 된다면 디지털 물류에 대한 방향들을 좀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3PL이라고 하는 글로벌 3PL 그리고 국내 메이저 물류사들 심지어는 선사 포워더들도 각각에 대한 디지털 물류 전략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HL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 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걸 2025년까지 목표를 가져가고 있어서 거의 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존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습니다만 AI 베이스의 로지스틱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R&D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AI 엔진을 만들거나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그 AI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넬락에는 데이터에 많이 포커스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 회사들도 명시적으로 저런 디비전들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각각의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 방향들을 수립하여 그거에 맞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IBM과 트레이드렌즈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랫폼 베이스의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에서도 스마트화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뒤에서부터는 각 영역별로 국제 물류 그리고 WND라는 컨트랙 로지스틱스 그리고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물류 플랫폼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좀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스마트 물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물류는 결국은 물류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이나 물류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그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 케이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 물류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L 같은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레질런스 360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서플라이 워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 있는 여러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을 수집해서 여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국제적으로 물동량이 얼마나 흘러가느냐라는 것들을 AR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분석된 내용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 측면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한 7개 정도의 리스크 인덱스에 20개가 넘는 팩터들을 가져다가 여기는 이제 재무, 운영 안정성, 국가 정보, 자연재해, 스트라이크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놓고 난 다음에 얘를 미리 이제 센싱을 하여서 노드를 바꾸거나 혹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얼랏을 해주거나 이 정보들을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공급망 관리 플랫폼들을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제 물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아마 비저빌리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물류 회사들, 특히 이제 글로벌 프레이 포워딩 회사들은 비저빌리티 정보들을 선사로부터 가져다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저빌리티만을 가지고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프로젝트 44나 포카이트 같은 회사들은 매출액이 몇천억 대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미 기업 가치는 1조가 넘는 회사들로 부각을 하고 있고 그 회사들은 선사들이나 화주들부터 정보를 받아서 비저빌리티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어있는 비저빌리티 정보들을 채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이나 물류 회사들의 경우에도 포워딩을 하는 시스템에서 그리고 선사들이 제공해주는 AIS라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AI를 통해서 ETA라는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 계산된 정도를 높여서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에서도 사실 이제 WND도 마찬가지입니다만 RPA라는 것들은 언급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정형화된 일들을 로보틱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52시간 기준 때문에 좀 더 저 내용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전파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물류에 대해서는 다큐멘테이션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 스케줄을 조회하거나 오더를 확인하거나 부킹, BL 등등의 다큐멘테이션을 할 때 RPA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보이시는 케이스는 이제 파나필라의 경우인데 글로벌 3PL의 경우에 포워더는 다큐멘테이션 센터를 좀 이렇게 쉐어드 서비스처럼 만들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나필라는 저기에서 RPA를 적용을 해서 아웃소싱했던 그 다큐멘테이션 서비스를 인소싱으로 바꾸고 인소싱으로 바꿨을 때의 비용 부분을 RPA를 통해서 많이 커버하는 정도로 저 적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쿠넨나겔의 데이터 분석 쪽입니다. 아까 비전에서 말씀드렸을 때 쿠넨나겔이 데이터에 포커스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쿠넨나겔은 내부적으로 로그인덱스라는 IT 데이터 분석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글로벌 물류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2.5억 건을 한 2만 테이블 정도로 매일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이런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운임 수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시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쿠넨나겔이 내부적으로 그 프레임넷이나 아니면 시 익스플로러라고 얘기하는 오션 또는 에어 쪽의 프레이 포워딩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그 인덱스에서 만든 여러 알고리즘을 거기 안에 탑재를 시켜서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정교한 TA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로그 인덱스라는 데이터 분석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차이나워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72시간 배송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확장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도메스틱 물류에서 2길 배송에 해당되는 것처럼 글로벌도 이제 3일 안에 배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도착했을 때 로컬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하고의 연계를 하거나 포트에서 처리를 자동화하는 등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70시간 배송이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쪽의 핵심은 자동화와 플랫폼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커머스를 대응하고 있는 물류회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물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WND, 즉 컨트랙 로지스틱스라는 부분의 디지털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니 해도 무인 자동차 이런 걸 빼면 창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HL이라든지 진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풀필먼트 센터 안에서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라는 부분들을 많이 추구를 좀 하고 있고요. DHL의 북미 창고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 시스템, 피킹 로봇, 자율주행 AGV 등을 도입을 해서 업무 효율과 스로우풋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하는 이제 지능화라는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진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12,000평 정도의 규모의 결국 4명 정도만 근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박스를 출고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샤워홈런이라는 AGV들을 잘 깔아놓고 있고 매번 그 적재 설비들도 별도의 적재력을 가질 수 있는 퍼실리티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몇백억 개 정도에 되는 라우트들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스마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닷컴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의 풀필먼트 센터의 효율성을 굉장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웨어하우스에서 특별히 또 하나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일래스틱 로지스틱스라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맞춰서 과금을 하겠다라는 pay as you use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서비스를 컴포넌트화를 해야 되고요. 이 사용했던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내부 외부랑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퀴먼트 애저 서비스, 스페이스 애저 서비스, 어널리틱 애저 서비스라는 내용들이 물류회사들이 화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거에 관련된 fee를 받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DHL의 Pay as you go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Pay as you go를 가져가는 이유는 DHL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고객의 데디케이트 센터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물동량의 플럭체이션, 특히나 이제 B2C는 이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스페이스의 창고를 구해서 대응해주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센터 안에서 200개 넘는 고객들을 한 센터에서 멀티 고객들을 제공하는 멀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이들은 캠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400개의 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적용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결국은 사용량 중심으로 과금하는 구분들을 만들어 놔서 화주의 니즈와 3PL 니즈를 같이 미트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관에 따라서 센터 오퍼레이션을 대행하는 거에 따라서 밸류 애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과금 체계를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는 점점 일반화돼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DHL은 컨트롤 로지스틱스를 하는 사업부가 DHL 서프라이 체인인데요. 그 안에는 12개의 포커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미 선정을 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시빙, 스토리징, 피킹, 패킹, 딜리버리 공통이라는 측면에서 일부는 로보틱스, 굿 퍼슨, 웨어러블 디바이스, 트래킹, 스마트 오퍼레이션, 알고리즘 이런 12개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해서 이 테크놀로지가 현장에 이미 1,8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적용되거나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DHL이 싱가포르하고 미국하고 독일에 별도의 그 센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ARC라는 센터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파트너들하고 그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요. 개발한 걸 POC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실제 고객에 제공하는 그 멀티 캠퍼스에 바로 적용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바로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 저 핵심 기술에 갖춰서 지금 바로바로 디플로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DHL이나 아마존이나 CJ 대형통은 모두 다 창고 안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창고 내에 존 관리를 하거나 특히나 장비나 설비의 생산성을 맥시마이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WCS라고 하는 장비 통제에 대한 작업 지시를 웨이브 플레잉으로 보내고 할 때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작업 지시를 진행하는
등등의 내용들은 이미 많은 자동화 창고에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계시는 화주업체나 물류사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저런 기술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시뮬레이션, 적재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들, 저런 알고리즘은 이제는 많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요. 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고객 화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의 기준 정보, 결국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예전에 바코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센싱을 통해서 각자 물류회사들이 본인들이 입고를 받는 물건에 대한 기준 정보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이걸 가져다가 적재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는 부분들까지도 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엑스피어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에 17조 매출을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3PL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사업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려고 그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네슬레와 공통으로 해서 플래그십 그 센터를 만들어서 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 ASRS라든지 AGV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분석하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때 또 하나가 이제 만방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은 차주와 화주를 중개하는 정보망 플랫폼이긴 합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가 넘어가는 회사인데요. 여기 안에서는 대규모의 테크놀로지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이 확보된 900명이 넘는 인력들이 데이터, 사이버 보안,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개발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스를 매칭하거나 프라이싱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에 활용을 하거나 심지어는 리스크 관리나 인슈런스 모델의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기술들을 활용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매출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화주 중개포 정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물류 플랫폼 영역입니다. 최근에 그 물류라는 피지컬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라는 회사들이 유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유형을 본다면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거나 스타트업과 파트너십 인수를 하거나 자체 디지털 그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디지털 포워딩, 디지털 트러킹, 디지털 웨어하우징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포워딩의 업체는 이제 플렉스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렉스포트는 19년 대비해서 20년의 매출이 거의 2배가 뛰어서 지금은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포워더입니다. 예전에 이제 포워딩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저희 물건이 있나요? 라고 부킹 리퀘스트를 보내고 며칠 있다가 부킹 가능합니다. 부킹 컨펌하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였다고 하면 플렉스포트는 모바일을 통해서 화주들이 간단하게 견적을 요청을 하고 스페이스를 요청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계약으로 연결된 이후에 바로 물류 서비스가 진행되는 이런 일관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디지털 트러킹을 하고 있거나 혹은 디지털 웨어하우징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3PL들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쿠넨라겔의 경우에는 KN 프레임넷이라든지 오션 익스플로러 같은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DHL도 마찬가지로 살로도라든지 DHL, 마이DHL 플러스 같은 플랫폼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디지털 트러킹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운영을 나누자면 화주 요건을 기반으로 차량을 비딩하는 컨보이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유유 스페이스를 연결해주는 예를 들어서 우버프레이트 같은 영역들이 있을 텐데 이더웨이 둘 다 고객들이 요청을 했을 때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캐리어다는 트러커들하고 연계해주는 부분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른 3PL들이 데디케이트하게 되어 있는 협력사들하고 운영하는 거랑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좀 더 좀 유연하게 내륙운송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웨어하우싱 영역입니다. 디지털 웨어하우싱이라는 건 딱 견음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건 웨어하우스 창고의 자동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컨트롤 로지스틱스를 지원하는 업체들 중에서 디지털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디지털 웨어하우징이라는 관점으로 발전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세 번째 있는 웨어하우스 오퍼레이션을 대하는 걸 외에도 버추얼 웨어하우징 플랫폼이라든지 세일즈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세일즈 플랫폼은 이커머스의 주문 정보를 통합 관리하거나 배송 연기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기능들을 좀 많이 탑재를 하고 있고요. 버추얼 웨어하우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사의 풀필먼트 센터 혹은 파트너의 풀필먼트 센터를 하나의 버추얼처럼 연결을 해서 B2C의 버티컬 커머스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본인의 물건을 의뢰를 했을 때 그 물건이 어느 웨어하우스에 있는지를 고객이 지정할 필요가 없이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레커멘드를 해주고 그 레커멘드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딜리버리가 많이 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어하우스가 내 창고가 어디다라고 데디케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버추얼로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성을 많이 높이는 모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슈퍼 같은 애가 그런 회사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주문 제공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4개의 자사 풀필먼트 센터와 20개가 넘는 외부 파트너를 다 연결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거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는 여기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그 업체들도 레커멘드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다른 물류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한 물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영역이 아니고 특정한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 스마트 물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에지이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명확한 이상 목표를 세팅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게 스몰 석세스를 이룰 수 있는 단기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 예전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IT 이런 부분들이 중간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IT 이런 융합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표현돼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예전에는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에코, 생태계를 기반으로 파트너와 협업하는 일들이 많이 중요해진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과 트렌드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워낙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디지털 물류라는 걸 적용하실 때 보시는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를 적용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신다면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스마트 물류라는 것들을 확보를 하시고 향유하시게 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진 파트너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나 적용 노하우를 보호한 기업은 소수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외부 플랫폼 연계나 생태계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물류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다른 디지털하고 유사하겠습니다만 물류는 특히나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순간이동이 나오지 않는 한 물류라는 피지컬 물동의 이동은 무조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물류에 의한 다양한 데이터들, 즉 물동량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무엇이 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개인정보 같은 그런 제약 조건만 고려만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물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물류가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제조업에서 생산해서 진행한다와 같은 관점에서 센터의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물동량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물류 자체적인 웨어하우스에 대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활용에 대한 가치들이 높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금 디지털 적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데이터에 포커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에 포커스를 한다는 얘기들은 물류의 비저빌리티 정보, 물류에 대한 물동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하거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마트 물류 적용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습니다. 무엇이 가장 성공 요소이냐, 뭐 테크놀로지에 뭐 적합한 어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과적인 그런 뭐 프로젝트의 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물류 측면이 아니라 뭐든지 디지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전 목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다른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 물류를 적용할 때 보면 단기간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뭐 RPA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직점을 가져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스마트 물류라는 걸 진행을 할 때 우리의 지향점이 뭐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세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들이 빠지는 게 투자에 관련된 ROI 부분입니다. 제가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할 때 특히 이제 물류 센터를 갖고 계신 데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케이스들에서 뭐 완전 자동화 센터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투자 금액이 설비 투자라는 측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ROI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는 그거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주느냐라는 측면으로만 단순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조금조금만 간단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부분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매니지먼트 측면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물류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게 되면 이거에 맞는 투자의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단순히 단기간의 성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산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포지션 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거냐라는 측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물류의 스마트를 적용할 때 결국은 라이트한 사람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커니가 조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 이걸 끌고 갈 거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성공 요인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조사된 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팀을 구성하고 이 스마트 물류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거버넌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스마트 물류,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적용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경쟁이 뒤처지거나 서바이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